상속에 대한 과세 표준의 어떤 공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현 시대의 모습을 반영을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빠르게 못하고 있는. 서울에서나 서울 인근에서 주택 한 채 있으면 40%는 상속세 대상이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에선 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이혼하겠다, 재산 분할하겠다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상속세 안 내도 되니까. 변화무쌍한 시장의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람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제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세금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신 이유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다뤄보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제 또 새 정부가 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증세, 감세 이슈가 계속 불거질 텐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요. 우선 한번 상속세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을 텐데 상속세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최고 세율이 이제 50%. 이게 뭐 OECD 평균 대비 한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차이가 생긴 배경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원론적으로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좀 장기간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된 이유가 좀 하나가 있겠어요. 일단 민법이 1960년대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민법이. 근데 상속세법은 이제 상증세법으로 합쳐지기 전에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최고세율이 25%였고 쭉 계속 뭐 IMF라든지 산업화 시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계속 자산가의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라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그런 국민적 관심 같은 것들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50% 최고세율이라는 게 좀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사실 그 최고세율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편향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속세가 높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거는 뭐 명목 세율이 최고 세율이 높기 때문인 점도 있겠지만 상속에 대한 과세 표준의 어떤 공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현 시대의 모습을 반영을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빠르게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세가 높다라는 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높죠. 아주 높다. 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네. 거는 그 보통의 세금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관점에는.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예전에야 뭐 상속세를 뭘 내? 뭐 상속은 그건 나랑 다른 내 일생에서 경험하지 않는 세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2016년도에 한 6,2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했거든요. 한 14조 정도. 네. 근데 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만 명. 2만 명이 거의 50조 육박하게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사망자 수 대비해서 한 7% 냅니다. 원래 그러면은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거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낸다 그러면 쟤랑 친해져. 쟤 부자야 이랬거든요. 저도 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나 서울 인근에서 주택 한 채 있으면 네. 40%는 상속세 대상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채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계속 이제 힘들게 자산 형성한 그 집 한 채 물려받는데 억대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보통의 세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를 차치하더라도 약간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공제액수 한 5억만 늘어나면 상속세 반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의 세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이제 오가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경우도 내는 게 맞아? 왜냐하면 세율은 가만히 있으면 자산 가치 올라가면 내는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부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높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공제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책이 뭔가 잘못 설계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건가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개편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율 같은 경우도 25년째 안 바뀌고 있고 네. 공제액수도 거의 27년째 안 바뀌고 네. 있고 그러니까 변화는 안 주는데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근로소득자도 예전에 최저세율 구간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1,400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막 10년에 한 번쯤은 바꿔줬는데 네. 상속세를 아예 안 바꿔버리니까 축적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은 이제 숨쉬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실 실효세율, 자기 재산에 가지서 내는 것은 OECD 국가에서 사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총 조세 비율 따졌을 때 OECD 평균이 한 0.5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총 조세 비율 중에서 2.5 돼요. 5배 정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OECD 다른 나라 국가들 따져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한 70~80% 높아요. 약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고액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막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밑에 분들의 이제 낮은 레이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도 잠재우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좀 과도하게 높은 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좀 비슷한 시각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 상속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자산가들 부자 감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당연히 뭐 효과가 분명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 네. 있겠지만 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되는데 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 있는 것들까지도 대물림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제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부의 대물림 그 자체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라는 자체가 너무 뭉뚱거려서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정밀하게 공제를 좀 세밀하게 좀 살펴가지고서 좀 발라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도 좀 읽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명확하게 그 몇 %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으세요? 그거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사회적 어떤 수기 이런 게 좀 거쳐서 그 세율 문제는 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높다. 네. 지금 현재 수준은 높고 과거부터 개편이 안 돼서 지금까지 쭉 와 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건 두 분이 좀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같은 논의가 이제 이중과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에선 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동일한 생활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타방은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또 민법이랑 뭐 세법에서 보는 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 이혼 시에는 뭐 장기간 이제 서로 결혼 생활을 영위해온 그리고 서로의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해온 배우자에 대해서는 50% 정도까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사망할 때에도 이미 50%까지는 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배우자 일방한테 90%의 재산이 몰려 있었다. 그럼 40%에 대해서는 내가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가져갈 해주네. 때 상속세를 네, 내야 되는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좀 그래서 있어요. 이중과세 문제도 또 거기서 발생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이중과세라는 지적. 없지 않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이혼하겠다, 재산 분할하겠다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상속세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법정 지분으로 따지니까 뭐 30억 주면 30억 다 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자녀가 사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평균 3분이거든요. 자녀의 배우자까지 들어가면 4.5분의 1.5라 상속재산이 엄청나야 3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재산은 많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풀로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말이나 되냐. 공동생활 영위해가지고 우리 죽을 똥 살 똥 돈 모아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분들은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냥 남편 명의로 해. 다 남편 명의로 해. 막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침이 강해요. 남편분 돌아가셨을 땐 상속세 왕창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걸 줄이려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요. 근데 이분도 돌아가시면 또 세금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땐 또 배우자 상속공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야 죽기 전에 이혼하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시스템 자체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처음 시스템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전근대적 문화에서 이게 비롯된 건가요? 그러니까 가족 형태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는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 아까 여쭤보셨는데 다른 나라는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제로인 나라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전부 다 빼거나.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중과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진짜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공제수를 높이자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요거는 이제 다른 관점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그게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한테 주는 게 전부 다 비과세를 해줘도 사실 이슈가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 배우자가 언젠가 돌아가시면요. 한 번에 맞아요. 결국은 배우자는 2명인데 한 분 돌아가셨을 때 이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오케이 해주면 이분이 언젠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예요. 네. 상속이 일어나고 미망인한테 상속 줬을 때 세금 안 내는데 이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세금을 못 내니까 결국 그거를 판 게 영국이었고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적인 엄청난 회사, 글로벌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기업 하나를 잃어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공제수 좀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살펴봐야 될 이게 논쟁의 한 사례로 좀 다뤄줘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게 상속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부의대물림, 부자 감세 이런 게 좀 프레임이 쓰여지면은 사실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많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실무적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주택 한 채 있다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그 주택이 예전부터 그냥 남편 명의로 해 이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예전에 3억짜리가 30억이 된 경우라서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 있다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상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예 면제해 주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 말고. 그렇죠. 뭔가 이제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주택 한 채인 사람에게 그걸 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채는 진짜 실거주 위한 실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냥 여기서 살았는데 그렇죠. 원주민 쫓아내는 세금이 딱 2개 있거든요. 그게 종부세랑 상속세. 그러네. 또. 근데 상속이 이제 두 부부가 그냥 강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은퇴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강남 거 딱 터지면 5억에서 한 8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배우자 그 돈이 없죠. 그러면 그 팔고 어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팔고 너가 평생 살지도 않았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괴리감이 엄청 크시거든. 그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오래 살았던 자기 생활권을 못 떠난 경우가 더 많아요. 절대 못 해요. 무슨 전원 생활 한다거나 이런 건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 못 간대요. 더 못 간대요. 젊은 사람보다. 전원생활 실질적으로는요. 남편분들은 가요. 집을 떠나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죄다 남자들이 더 가 있잖아요. 여자는 안 가요. 여자는 도시에 살려고 해요. 불편하고 네. 벌레 많다고 네. 안 가거든요. 네. 그러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이 집을 왜 못 파냐면 자기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쉽게 생각해요. 그 집 팔고 엄마 내가 모실게 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나 거기 가면 네 손주 보란 얘기잖아. 그렇지. 내가 이제 이 나이 손주는 이제 명절 때 한 번씩이나 보는 거고. 그러니까 손주 가끔 봐야 귀엽지. 그거 뭐 내가 맨날 라이딩하게 키우라고 생겼냐 이 나이에 이래버리시니까. 그 친구들도 다 주변에 사실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어떤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좀 그러니까 이념을 넘어서서 실사고시 자세로 뭔가 좀 개선할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말씀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전혀 손을 대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네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